1957년 그 가을날, 세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지구 위 하늘 어디선가 들려오는 삐삐삐 소리 하나가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죠. 소련이 쏘아올린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외계인의 신호처럼 들렸을 겁니다. 단순한 전파 신호를 보내는 작은 금속공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위성 하나가 미국과 소련 사이에 거대한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자랑하고 기술 강국이라고 여겨왔던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에게 기술적으로 뒤처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게다가 그 위성을 쏘아올린 로켓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죠. 속이 비어있는 미사일 탄두 대신 위성을 넣어서 발사한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소련이 미국 본토 어디든 핵 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과학 실험의 뒤에 숨어있던 군사적 위협을 전 세계가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법적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영공주권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비행기가 허가 없이 우리나라 하늘을 지날 수 없다는 원칙이죠. 문제는 위성이 대기권 바깥쪽을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는 누구 땅일까요? 당시까지는 우주에 관한 국제법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영역이 펼쳐진 거였죠. 소련의 위성이 미국 상공을 지나갈 때마다 미국 정부는 이것을 침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 공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1967년 우주조약으로 해결됩니다. 우주는 모든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어떤 국가도 우주 공간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거죠. 하지만 1957년 당시에는 이런 원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이 전례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1958년 중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항공우주청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여러 작은 기관들을 통합하고 예산을 재분배해서 그해 10월 첫 주에 나사를 공식 출범시켰죠. 흥미롭게도 나사는 민간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 나간 우주인들은 모두 군 출신이었어요.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것은 미국이 우주 개발을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실제로는 군사적 경험과 규율이 있는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과연 우주 개발이 순수한 과학 탐구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 안보의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나사라는 민간 기관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군사적 배경과 목적이 강하게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소련이 최초의 위성을 쏘아 올렸다면 이번에는 생물체를 우주로 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모스크바 길거리에서 떠돌던 개 한 마리를 우주선에 태워서 말이죠. 라이카라는 이름의 이 개는 인간이 아닌 최초의 지구 생명체가 우주로 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애초부터 살아서 돌아올 계획은 없었어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라이카의 희생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의 발전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받아들여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개발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라이카의 죽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 정부는 이런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인간이 우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주장했거든요. 실제로 라이카의 실험을 통해 우주 환경이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중력 상태, 우주 방사선, 극도의 온도 변화 등이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은 인간이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108분간의 비행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첫 번째 우주인을 보내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점점 뒤처지고 있었고
뭔가 드라마틱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가가린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한 거였거든요. 소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가린을 전 세계 각국에 파견해서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소련의 발전된 과학기술이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되었죠. 미국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단순한 체면 손상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가가린의 성공적인 궤도 비행 6주 후인 1961년 5월 존 F. 케네디는 의회 합동연설에서 역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의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이런 모험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계의 자유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폭정의 길이 아닌 말이죠. 이건 명백히 공산주의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따내려면 이런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케네디는 이 연설에서 단순히 소련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 10년이 끝나기 전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지구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케네디의 연설에는 이것이 미국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감동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어요. 냉전 시대 우리의 맹적이 눈에 띄는 과학기술 성과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케네디는 달에 가자고 선언한 겁니다. 소련의 모든 성과를 뛰어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말이죠. 당시 미국의 우주 기술 수준으로는 달 착륙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어요. 하지만 케네디는 과감하게 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자신감 뒤에는 치밀한 계산도 있었어요. 달 착륙은 소련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도전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폴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머큐리 계획이 우주인 1명을 태우는 우주선이었다면 제미니는 2명이었죠. 그리고 아폴로는 3명의 우주인을 달까지 데려가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승선을 달로 정했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이겼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의 다른 모든 중요한 기록들에서는 소련이 먼저였어요. 최초의 위성,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인간, 최초의 우주 유영, 최초의 달 탐사선, 모두 소련의 기록이었거든요. 심지어 달 착륙 과정에서도 소련은 여러 차례 미국보다 앞서 나갔어요. 최초로 달 뒷면을 촬영한 것도 소련이었고, 최초로 달 표면에 무인 탐사선을 착륙시킨 것도 소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종적으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것은 분명히 대단한 성취였어요. 기술적 난이도와 상징적 의미 모든 면에서 말이죠. 최초의 여성 우주인도 소련이었습니다.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1963년에 우주로 갔죠. 흑인 우주인도 소련이 먼저였고 쿠바인도 먼저 태웠습니다. 당시 쿠바는 소련 편이었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보다 먼저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달 착륙을 성공시켰다는 사실을 정당하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련의 이런 성과들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회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평등 이념을 우주 개발에서도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여성과 유색 인종을 우주로 보낸 것은 미국 사회의 차별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당시 미국은 아직 흑인 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거든요. 미국은 이런 소련의 정치적 공세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나라가 실제로는 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웠거든요. 미국인으로서 공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달에 남겨진 기념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 인류를 위해 평화롭게 왔다. 바로 이겁니다. 지구의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지구의 양쪽 반구 모두 말이죠. 우리가 달을 정복했으니 다음 목표를 노려보자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 국기도 꽂혔어요.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르면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적힌 명판의 내용은 진정성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명판의 문구는 닉슨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 미국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비전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폴로 계획에 참여한 우주인들도 이런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을 대표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 세 우주인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전 세계가 환영했습니다. 당시 암스트롱이나 올드린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당신들이 해냈군요 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대신 우리가 해냈습니다. 인간이 해냈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승리가 실제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간이고 이건 인간 정신과 창의성의 승리였으니까요. 국적을 떠나서 인류라는 종족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런 반응은 미국 정부에게도 예상 밖이었어요. 원래는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성취로 인식되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미국에게는 더 큰 소프트 파워를 안겨줬습니다.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로 인식되었거든요. 1969년에 달에 착륙했습니다. 1972년에 달 탐사를 중단했어요. 소련은 달에 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활동을 추진할 지정학적 동기가 사라졌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왜 달에 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1980년에는 화성에 갈 거고 2000년에는 수천 명이 우주에서 살고 일하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소련을 이기려고 갔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프로그램이 취소된 겁니다. 당시 대중들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SF 소설과 영화의 영향도 컸어요. 스탠리 큐브릭의 2001대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작품들이 우주시대의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달 착륙의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막대한 예산을 우주 개발에 쏟아부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사람들은 닉슨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에요. 그를 탓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가 대통령이었지만 이 일로 닉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는 지정학적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1972년에도 달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1980년에 다시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갔어요. 1990년, 2000년, 20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에 가는 다른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망의 힘이 작용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반응형입니다.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 대응에 훨씬 효과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 위협이 없으면 장기적 투자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인들이 4년이나 6년 단위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10년이나 20년 후의 성과를 위한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2004년, 저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나사의 미래를 연구하는 백악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지정학적 압박이 없었어요. 그냥 나사가 있으니까 나사를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달에 갔었으니까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저는 이 위원회에 참여했는데 달과 화성위원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와 발전을 지속할 방법을 마련하고 화성 여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위원회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기술적 난점들을 하나씩 분석해 봤어요. 그 결과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계별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지 세세하게 계획한 거죠. 추가로 우리는 나사가 우주 왕복선에 쓰던 예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달로 돌아가서 화성으로 가는 계획에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재조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몇몇 예산 담당자들이 손을 대더니 화성까지 가려면 1조 달러가 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시에는 절대 실현할 수 없는 규모의 돈이죠. 1조 달러요. 아니요. 나사 예산은 이미 연간 300억 달러였습니다. 300억 달러로 1조 달러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30년이 걸립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건 30년 안에 우주인을 화성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와닿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1조 달러란 숫자만 기억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보고서를 위해 정말 좋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거기서 사라져갔어요. 정치적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서랍 속에서 잠들게 되는 거죠. 당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아이디어들 중에는 지금 봐도 혁신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달 기지를 통해 화성 탐사를 준비한다든지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한다든지 하는 개념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비전들이 현실이 되려면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16년으로 넘어가 보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중국이 달에 우주선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우주에서 하겠다고 한 모든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잠깐 우리가 달 탐사를 멈췄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원래는 프리덤 우주 정거장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됩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프리덤 우주 정거장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바꾸고 주요 국제 파트너는 미국과 러시아가 됐습니다. 유럽도 합류하고 다른 나라들도 참여했어요. 냉전 이후 시대에도 친구로 지내자는 의미였죠.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협력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협력해서 과학 실험을 수행하고 있어요. 지구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나라들이 우주에서는 협력하는 거죠. 중국에게는 당신들은 안 돼라고 했습니다. 인권 침해 때문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문제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라서 전 세계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을 초대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급성장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원하는 목적에 쓸 돈이 생기는 법이죠. 그래서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주인을 궤도에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타이코너트는 우주인을 뜻하는 중국어입니다. 궤도상의 타이코너트 말이죠. 우주정거장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하겠다고 한 일은 뭐든지 실제로 해냈습니다. 중국의 이런 성과는 서구 세계에 큰 충격을 줬어요. 경제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 수준도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특히 중국이 자체 기술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한 것은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배제당했던 중국이 오히려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사에게 달 탐사를 다시 맡기자고 말했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는 30년 동안 거기 안 갔는데 왜 지금 말하는 거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단지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부상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패권 경쟁의 시작을 의미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우주 개발에서만큼은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특히 달은 미국이 최초로 인간을 보낸 상징적 장소였기 때문에
중국에게 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사는 아르테미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승무원을 태우고 달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결국 그곳에 텐트를 치고 베이스 캠프를 세우는 겁니다. 식민지라기보다는 달의 연구소에 가까운 개념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실제든 가상이든 인식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계획은 단순히 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아폴로 계획이 단발성 방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간 머물면서 과학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달 표면에서 물을 찾아내고 산소를 생산하고 심지어 연료까지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구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달 탐사 계획이 뭐냐? 그냥 허영심 아니야? 취소할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파적 정치 대응이 아니라 지정학적 대응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정학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맞아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물론 꽤 지연되고 있지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많은 것에서 의견이 갈리지만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달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현무암으로 바느질한 깃발을 만들어 가져갔어요. 현무암은 화산암이거든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분해되지도 않아요. 자외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작은 일에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더 나은 것, 더 창의적인 것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쟁의식이 때로는 불필요한 대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과연 우주 개발이 제로섬 게임이어야 할까요? 한 나라가 성공하면 다른 나라는 실패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 예산과 나사 예산을 계속 삭감한다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과학을 계속 정체시킨다면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하며 멍하니 서 있게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주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예산을 투자로 봐야 할지 비용으로 봐야 할지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비용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투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 우주로 갈 수도 있겠죠. 사실 그게 아르테미스 협정의 목표입니다. 우주 탐사의 미래를 위한 행동과 윤리에 관한 문서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로 가는 어떤 주권 국가가 실험을 하다가 미래의 우주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을 발견한다면 다른 나라와 그 결과를 공유해서 그 나라 우주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정보를 공유한다면 비록 각자 따로 우주로 나간다고 해도 정보가 공유되는 것 자체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함께 우주로 나가는 셈이 됩니다. 이런 협력의 정신이 바로 과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적 발견은 특정 국가나 민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이거든요. 한편으로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러시아와 중국은 실제로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미래협정을 맺었어요. 달 표면뿐만 아니라 궤도상에도 연구용으로 말이죠. 또한 이 협정에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 개발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저는 우주가 광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지구라는 이 작은 덩어리를 우리는 땅덩어리로 나눠놓고 우주로 나가서도 공간을 나누고 싶어 한다니까요. 천체 물리학자로서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주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인간들 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얼마나 작고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우주 경쟁의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인간은 위협을 느낄 때 가장 큰 성취를 이룬다는 거죠.
하지만 그 위협이 사라지면 동기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응형으로 살고 있어요. 누군가 먼저 뭔가 해야 우리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패턴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에 의해 우주 개발을 추진할 수는 없을까요? 결국 우주 개발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대립의 논리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과 공존의 논리로 접근할 것인가 말이죠.